안녕하십니까. C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스마트 제조 생태계와 스마트 제조 표준 지도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팩토리,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 스마트 매니팩처 제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섞어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뜻은 전달이 되지만,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이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조영식의 디지털 지식 강의마당에서 스마트 제조 생태계, 스마트 매니팩처링 에코시스템의 최신 트렌드와 스마트 제조의 국제 표준 로드맵인 스마트 제조 표준 지도,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탠다드 맵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SM이 두 개 들어갔다고 그래서 SM2, 그 다음에 정식 표준 명칭은 ISO IC TR 63306 개념 프레임워크 그리고 카탈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은 스마트 제조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의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몇 년 지났죠. 그리고 한 15년 전, 2000년 초에는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 뭐 어떤 데 가면은 뭐 디지털 팩토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가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제조,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것은 이제 단일 또는 소규모 프로세스 제품군에 대해서 데이터 및 분석 기반을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디지털은 일단 컴퓨터겠죠. 컴퓨터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3차 기술혁명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혁명이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말은 오래전서부터 썼어요. 근데 이제 20년 전의 디지털과 지금의 디지털은 좀 진화를 해서 좀 다른 거죠. 요즘에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초창기 한 20년 전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나 뭐 IT 쪽보다는 뉴 IT,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주로 디지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는 뭘까요?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디지털 제조보다는 이와 대조적으로 스마트 제조는 광범위한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통합 시스템, 높은 수준의 적응성, 신속한 설계 변경, 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연하고 기술적인 인력을 포함할 뿐 아니라 공급망, 상호 연결된 제조 공장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확장된 개념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매니팩처링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제조라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표준이나 뭐 이런 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디지털 공장이 뭘까요? 디지털 공장과 스마트 공장.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논문이나 외국의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디지털 팩토리라는 말도 많이 써요. 디지털 팩토리 뭐냐? 디지털 공장이라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뭐와 상반이 되냐면, 일단 초창기에는 아날로그라는 거가 반대가 디지털이었고, 요즘에서 이제 피지컬이라는 거에 반대가 디지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지컬 한 거는 우리가 여지껏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을 했고, 가상적인 거는 이제 디지털 공간이라는 말도 있고, 디지털 트윈도, 피지컬 트윈은 지금 우리 사회에 모두 공장이나 기계를 피지컬 트윈이라고 그러고, 그걸 컴퓨터 데이터나 디지털 정보로다가 가상으로 만든, 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낸 데이터, 그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공장이라는 거는 디지털 모델, 네트워크, 뭐 이런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그 디지털 팩토리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3D 모델링이나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 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뮬레이션, 지속적인 평가,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디지털 팩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팩토리와 그 스마트 팩토리가 겹치는 건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스마트 팩토리는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뭐. 그래서 그 대기업도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이라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새 오는 지금의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우리가 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거가 디지털 팩토리가 되는 거죠. 디지털 팩토리의 장점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아날로그 데이터보다는 디지털 데이터가 관리하기도 쉽고 연결하기도 쉽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예측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든가 뭐 AI랑 연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든가, 뭐 그 전에 뭐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퀄리티 컨트롤 이런 거는 그 디지털 공장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거죠.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측 메인테넌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그 디지털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도 이 공장에서 미래 자꾸 발전시켜 온 거죠. 그거를 이제 디지털이라는 그런 툴을 쓰면서 훨씬 더 저렴하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 팩토리는 뭐 이런 그 디지털 팩토리는 이제 뭐 그 회사나 컨설팅마다 틀리는데, 보통 비슷하게 이런 디지털 공장을 세워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스마트 공장이 사실은 디지털 공장보다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마트 공장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뭐 센서, IoT나 IIoT 이런 거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과 공장 내의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또 이를 분석해서 결국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사용하는 스마트 공장의 조건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마트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폰도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폰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이전의 디지털 폰입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음성이나 이런 건 디지털이 아닌 적도 있는 거죠.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라기보다는 디지털 팩토리,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어떤 부분마다 적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팩토리가 많은데 그냥 우리는 다 이걸 갖다가 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의 꽃은 스마트 팩토리였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다가 자기가 데이터를 무슨 이런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 공장 스스로 뭐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 게 거의 이 세상에는 없죠. 거의 이상향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후면은 굉장히 발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어떤 비전을 제시한 사람들만큼은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엄밀히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약간 무리인 거죠. 디지털 팩토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풍부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경쟁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뭐 디지털 팩토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요새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디지털 트윈 역시 인텔리전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것도 디지털 팩토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산을 제어하지 않는다면은 초기에 말했던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스마터 팩토리 뭐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터 팩토리,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해진 거, 이런 말을 쓰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디지털 제조란 단일 제조 분야의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스마트 제조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또는 ICT 제조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 디지털 공장은 디지털 기술로 기존 공장을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고, 스마트 공장은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공장. 이것을 이제 어떤 컨설팅 회사들은 미래의 디지털 공장은 스마트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막 대부분 일상에서는 이 네 가지를 막 섞어서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스마트 제조라는 거죠. 스마트 제조는 모든 걸 크게 이제 보는 거기니까 디지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들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표준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 제조의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에 매니팩처링 피라미드가 있고, 요거를 관통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저거 3개가 있죠, 여기는. 사실 뭐 자세히 보면은 더 많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3개를 보는데, 우리가 그 전에 PLM이나 이런 걸 볼 때 주로 얘기하는 거가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인 거죠. 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에서 이제 CAD, CAM, CA 뭐 이런 거가 있고, 여기에 또 프로덕션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3개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생산에서 만난다라는 그림인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PLM은 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PLM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관통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CAD나 디지털 팩토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관통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PLM을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뭐 프로세스 플래닝,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유즈 앤 서비스, 리사이클. 사실 저도 이런 걸 한 15년 전에 의문이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라이프 사이클이 여러 개일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거를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설명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 제조라는 거가 나오면서 이걸 다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요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뭐 더 복잡하게 하면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오면은 뭐 CAD, CA도 디자인의 프로덕션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서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게 후반에 가면은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도 있지만, 지금 표준도 중요한 거니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거기에 이제 디자인서부터 뭐 이렇게,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PLM에서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죠. 근데 결국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인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생략을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된 거죠. 그래서 PLM은 사실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지만, 라이프 사이클은 전체가 있는 거죠. 디자인서부터 폐기, 리사이클, 폐기까지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준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트 2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표준에 대해서 PLM 표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면서 표준들이, 요즘에는 이제 표준의 전성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ISO의 전성시대. 뭐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숨 쉬는 것까지 표준화가 될 건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 분야 이외에는 읽어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ISO 문서가 웬만한 전문가도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풀어 쓴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프로덕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것도 PLM이죠. PLM은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는 거죠. 디자인, 빌드, 커미션,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 그 다음에 커미션 앤 리사이클.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프로덕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런 표준들이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프로덕션의 라이프 사이클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툴들은 막 섞여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표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은 서플라이 체인 사이클이죠. 플랜, 소스, 메이킹, 딜리버리, 리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있는 피라미드, 매뉴팩처링 피라미드는 ISO 95라는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레벨, MOM 레벨, 스카다 레벨, 근데 디바이스 레벨, 이런 것들이 표준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것은 이제 많이 본 거고,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거를 완전히 이런 계층에 관계없는 생산에 적용하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옛날과 좀 다르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스마트 매니팩처링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계층적이 있지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베이스드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네트워크화 되는 거죠. 이런 계층이 히어라키 계층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프로덕션도 여러 종류고 여기에 뭐 비즈니스,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로덕션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가 뭐 완성된 건 아닌데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이런 계층이었는데 이런 그 네트워크형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여지껏 설명한 것들이 이건데 이제 요 가운데 피라미드가 계층형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이런 계층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 안에 뭐 PLM, ERP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가 있는데 이게 하면서 가운데 이런 다양한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거나 그 뭐 아직까지 뭐 스마트 팩토리가 오면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뭐 이걸 다 쓰는 것 같아요. PLM 안 쓰는 데 없고 ERP가 뭐 없어진 데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모델링, 데이터 익스체인지 뭐 이런 모델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표준이.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마트 제조의 생태계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서인데 작년에 이제 저희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외국에서는 좀 전체적인 거를 좀 큰 그림을 표준으로 하는 것 같고, 이제 약간 좀 한국에서의 스마트 제조는 중소기업이나 뭐 어떤 정책을 주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야 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또 표준 지도라고 해서는 이제 약간 좀 간단한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 맵 그러면 좀 간단한 맵일 줄 알았는데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이게. 파트 1은 프레임워크이고, 이게, 문서 이름은 TR633061 2020년에 나온 거죠. 그리고 1이고 2가, 또, 작년에 나왔어요. 2002일 나왔는데, 파트 2는 파트 1은 이제 프레임워크이고, 파트 2는 거기에 있는 주로 집어넣을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트 2는 그 데이터가 계속 그 안에 있는 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그 전에 2016년, 2020년 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표준들이 많았어요. 그 스마트 제조 관련된 표준들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표준이 거의 저거 내가 어디다 쓰지 이럴 정도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이 그 전에 SM2 표준 나오기 전에는 이런 표준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 표준입니다. 여기 Current Standard Landscape for the Smart Manufacturing System 2016년에 나온 요거고, 근데 2015년에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라미 4.0이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 매니팩처링 2016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거는 SM2입니다. 이게 2020년 나오고 최신형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기 나름대로 스마트 팩토리나에 대해서 표준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국제 표준이니까 여기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스마트 제조 표준 지도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SM2 카탈로그라는 건데 이 카탈로그 안에 그 SM2 보캐버럴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의 뭐 생산, 뭐 라이프 사이클, 뭐 우리가 약간 좀 표준화에 되지 않아서 그동안 20년 동안 막 썼던 제조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약간 좀 표준화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SM2 카탈로그라는 게 엑셀 형태로다 이제 배포를 누구한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표준의 목록을 갖다가 쫙 놓은 거예요. 근데 목록위원회한테 이제 그 편지를 띄워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안 해서 대답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말하기는 제조업 그러는데 그 제조업이라는 거가 전 세계에 제가 생각할 때에도 몇만 가지의 제조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매니팩처링이라는 거가. 근데 그거를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계속 관리하고 표준화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양을 몇백 마리나 몇천 마리를 관리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SMT 카탈로그에 보면은 그 표준에 대해서 이게 현재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관계가 많다, 적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옛날에는 2차원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제 3D로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거가 제일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카탈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엑셀 형태예요. 여기 보면 표준 이름이 있고, 표준에 뭐 타이틀이 있고, 이게 뭐 히어라키 계층을 어떤 계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는 뭐뭐뭐가 있고, 여기 이제 1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로다가 관리돼가지고 1은 관계가 있는 거고, 제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이너리로다가 계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다른 표준과 어떤 관계가 있나, 관계가 적다,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인덱스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식별에 보면은 이런 상태로 돼 있어. 표준 번호, 뭐 재정, 그 다음에 뭐 에디션, 재정 일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소유자 책임자가 뭐냐, 이 표준의 오너가 책임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 하냐, 위원회 번호, 뭐 이런 거까지 해서 그전에는 이제 표준에 대해서 약간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하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해도 이게 표준화된 거가 있나? 표준이 어디서 하지? 어디까지 표준이 돼 있지? 여기서 말한 표준은 굉장히 디테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틀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국제 표준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표준이 우리의 다양한 세상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냐?
매일 기술이 발전되고 AI도 발전되고 생각지 못한 기술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준화하냐. 근데 여기 표준은 그냥 부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명칭. 그리고 표준도 계속, 요즘에는 이제 한 뭐 4, 5년마다 하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그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표준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레벨도 제어,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1은 센서와 액츄에이터, 그 다음에 이제 레벨 0는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여기에 번역을 하면서 좀, 많이 본 거가, 이거가, 내 지식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표준을 클리어하게 했다,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계층 수준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제품은 스마트 제조 부가가치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조될 협력 또는 협력 제품으로 나타난다. 이거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는데, 자꾸 읽어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프로세스,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컨트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체계적으로 이런데 스마트 제조나 뭐 이 관련된 제조의 전반적인 걸 알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서가 아닐까. 단, 이 문서가 자기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핸드북 같은 거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오래 했는데, 여기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파트도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와요. 근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보면은 이제 뭐 합의 프로세스, 획득 프로세스, 공급 프로세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 커뮤니티도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표준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심해가지고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한 40개 정도의 프로세스가 구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게 다 알았는데 그걸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체계화해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 내가 스마트 제조에서 스마트 제조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국방산업의 이런 프로덕트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사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한 몇 %, 10% 정도를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아마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전공한 분들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해놨지? 근데 이게 목록을 만들어서 리스트나 히에라키로다 분류한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이상은
이 표준화폐는 자기의 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준 문서를 봤을 때, 아, 내가 저거만 하면 내가 이제 뭐 표준은 다 띄는 거야. 이게 아니라 표준은 일단 기본이라는 거죠. 의식주. 이런 정도에. 그 나머지는 자기가 그 위에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몇 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제가 요번에 참 제 나름대로 이제 힘들지만, 한 게 뭐냐면, 한글화를 했습니다. 이 한글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타입 라이프 사이클. 우리 그냥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하는데, 프로덕트, 여기는 표준을 조금 더 깊이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더 세분화됐어요. 프로덕트 타입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도 타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디벨로프먼트, 세일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판 다음에 더 이상 오래돼가지고 유행이 지나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것도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제가 PLM 쪽만 주로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쪽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PLM을 프로젝트를 하거나 PLM이나 엔지니어링 오리엔트 된 사람들은 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나름대로 한글을 고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다 영어로 썼는데 마케팅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제조, 서비스, 그 다음에 세일즈, 릴리즈, 그 다음에 판매, 출하, 엔드 오브 세일즈. 어떤 타입의 제품을 하면 서비스를 종료하겠죠. 그 다음에 납품 출하, 생산 종료, 그 다음에 제품 폐기까지 이런 순서들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 참 나름대로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범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스턴스 라이프타임, 매니팩처,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 스탁, 유즈, 디스포절, 제조, 운용, 비축, 사용, 폐기. 그 제품의 하나하나에 대한 그 개별적인 거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스턴스 앤 프로덕트 타입. 프로덕트 타입에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 타이밍 유스 뭐 이런 거가 여기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글화하면은 제품 타입, 개발, 유지 보수, 제품 인스턴스, 그 다음에 사용 시점, 폐기, 보증 기간, 표준 서비스, 개별 서비스, 서비스 동의, 판매 출하, 납품 출하,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종료, 생산 종료, 서비스 종료, 제품 폐기, 제품 제조 완료, 소비자 보증 기간 시작, 사용 시점, 제품 종료, 보증 종료, 제품 시점 종료, 사용자 수명 종료. 사실 엔지니어라면 알아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보통 엔지니어들은 몰랐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건 아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제품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제품 개발만 하지 제품에 뭐 이게 뭐 소비자 보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분도 있는데 점점 이게 그렇게 옛날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품 엔지니어들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사용하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보증까지 어떻게 하고 더 이상 이거를 유지보수 안 하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뭐냐면은 사용 시점.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 시점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워런티 종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점 종료. 디스커미셔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이런 군함이나 뭐 이런 커다란 항공기 같은 데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번역이. 그 다음에 프로덕션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초창기에 이 말을 많이 이제 했는데, PLM에 익숙하신 분들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구사항, 중복이 되지만 디자인, 설계, 그 다음에 프로큐먼트, 조달, 컨스트럭션, 건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도 쓰죠. 그 다음에 취업, 커미셔닝, 이거를, 여기는 이런 군함 같은 것들, 요새 말하는 이제, 한국형, 항모 같은 거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딱 맞는 거죠, 그거가. 왜냐면은, 항모 같은 것들은 이런 개별적인 가전제품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거든요. 이거는 거대하고 시스템적이고. 그래서 프로덕션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을 보면 여기 있는 위원회들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불가능을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품이라는 거가 하다못해 석유도 제품이고, 서비스도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걸 PLM이나 이런 거에 간단하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태운다라는 거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이제 축적이 돼서 몇 년간의 이런 표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PLM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산업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용어라도 한번 나 그림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 되게 보면은 저는 지식이 이렇게 보면은 지식에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있죠. 프라이빗 지식은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새 이제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도 자기 사적 지식인 거죠. 자기 경험으로 해서 자기가 그걸 막 주장해요, 그거. 근데 그게, 공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공적 지식.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어떤 수학도 증명하거나 법칙을 안 만들면 내 사적 지식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전문가라고 많이 나오신 분들이 사적 지식, 이게 사적 지식이라는 거가 수준이 낮은 거가 아니라 공적 퍼블릭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지식인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사적 지식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투 메인테넌스에 대해서도 이런 거가 있어요. 시스템 인터그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왜 많이 나오냐면은 스마트 제조에 보면은 제조한 기계들이 여러 업체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구성을 했는데 그거가 한 회사에서만 나온 거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에서 사용자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또 문제. 그 다음에 스페어 컴포넌트 디스컨티뉴 예비품 단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라이프 사이클. 아까 말한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의 그 그림 중에는 이렇게 소스 메이크 딜리버리 리턴, 그 다음에 플랜이 이렇게 돼 있다. 소싱. 그 다음에 그 그룹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포메이션 레이어, 펑셔널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시스템 A가 시스템 B가 상호 운영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거가 안 되면 사실 스마트 팩토리도 될 수 없고 스마트 매니팩처링도 안 되는 거죠. 인터그레이션이 왜냐하면 공장에 프로덕트도 그렇게 다양한데 거기에 사용되는 각각의 그 시설 역시 연결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 사용자가 엄청난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죠.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이런 캐탈로그가 돼 있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왔고 사실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 만들면은 컨셉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다가 디자인서부터 요 이후에 사용되는 표준은 이런 것들이다. 그럼 이런 걸 찾아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도 않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제 갑자기 저도 이걸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혼란스러웠는데 나름대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광의가 너무 높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표준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돈을 받으면서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봉사를 해서 이렇게 표준을 만드는 건데 결론 표준의 특성을 정의했다 이거죠. 표준에 어떤 특성이 있다 이 표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련 표준의 특성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어요. 어떤 가치가 있다 뭐. 그다음에 다른 관점에 대한 그래픽 표현을 제작을 한 거죠. 이건 이걸 보고 내가 다양한 뭐 수천 가지의 그래픽을 내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내 분야에 대해서 뭐 내 생각까지 표준화한 거 아니라 그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한 표준인 거죠. 피드백 프로세스 특성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으로 조정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이걸 들으셨을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이거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은 야 이거 표준 이거 어떤 협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표준은 굉장히 간단하던데 뭐 그림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이게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ISO나 이런 데서 이걸 표준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상당히 좀 소개하는 거로 이게 쉽게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 대신에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수고해 주셨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윤성원 님이 공적 지식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에 필요한 것이고 개념에 표현하는 것인데 지식은 한 사람이나 한 분야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단의 사전 약속된 진행에 확정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이런 집단이 많다는 것인데 대표님께서는 표준화 위해서 다수의 집단이 각각 표준화 경쟁에서도 공용 지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집단을 하나고 그 집단의 소속원들이 많게 가져가는 게 다시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요 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부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트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걸 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일단 표준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난 너트가 아니야. 나는 뭐라고 부르겠어.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사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도 그 온톨로지라는 거가 다른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시인들은 다르게 자기만의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근데 이제 철학이나 어디에서는 어떤 감정은 온톨로지로다가 사랑이다. 어떤 거는 우리가 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표준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표준을 되게 그전에는 이제 선입감을 많이 가진 거죠. 왜냐면은, 근데 그 공적 지식이나 사적 지식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이제 사적 지식인데, 온톨로지에 대해서 약간 좀 남한테 설명할 때는 사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가 내가 얘기할 때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이다라고 사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이거는 협회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용어는 많은 회사들이 컨소시엄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정한 뭐 학계에서는 이 온톨로지를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결정은 이제 받는 사람이 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디지털 POK 바디 오브 널리지라는 말이 있는데 바디 오브 널리지라는 말이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 이 바디 오브 널리지가 그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게 만들어낸 지식을 바디 오브 널리지라고 그러는 거죠. 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바디라는 거가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사회도 바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사회나 이런 데 관련돼서 우리가 지식을 모아가지고 딱 하면은 바디 오브 널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게 PMBOK이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왜냐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도 개인의 경험의 지식이 많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제 PM을 많이 했는데 누가 이렇게 오면은 PM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내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할 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PM의 일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스포일러라고 그러는데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꼭 이렇게 딴지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사적 지식이면 그거 딴지거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이제 프로젝트 이 부분에는 옛날에 보면은 스포일러라는 영어지만 약간 좀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딴지거는 사람을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굉장히 일정과 뭐 이런 비용만 한다고 그러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약간 정치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엔지니어가 하면 안 돼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또 정책이거든요. 왜 굉장히 큰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이 좀 오래 돼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경님께서는 자동화하지 않는 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 표준 지도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인프라는 뭡니까?
이게 뭐 여기 있는 질문들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인프라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뭐, 제조업에서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죠. 난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뭐,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나는 가격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일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받아야 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데이터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실시간으로 받지 못한다면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팩토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조금 디지털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카톡으로다도 내가 요새 뭐 온도가 이상합니다. 뭔가 합니다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이 소통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박현주님은 주요 국가의 스마트 제조 동향과 특징을 구합니다. 이게 인더스트리얼 4.0이 딱 나오고 나서 모든 세계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만들었어요. 스마트 제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만든 거고, 뭐 커뮤니티가 만든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주도로 좀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수렴하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뭐 다양하게 만들어봤자 굉장히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 회사가 다 똑같은 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양정수님이 스마트 제조 표준에 관련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화 작업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총체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커다거나 장기적인 거는 약해요. 굉장히 짧은 거. 예를 들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는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길고 거대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약한 편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이나 커다랗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사용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나 전력이나 이런 데에는 전력 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자꾸 많이 사용을 하니까. 김관도님은 AI, 머신러닝, 증강, 로보틱스, 제조, 분석, 클라우드, CNC 뭐 이런 것들 10가지 스마트 제조 기술과 사실 김관도님이 제가 여기에 SM2 SM2에 김관우님이 얘기해 주신 머신러닝, 증가 이런 모든 기술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썼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얘네들이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 끝에 표준 문서는 뭐 몇 페이지 안 되는데 한 끝에 부록에다가 여기를 다 썼어요. 여기 요새 나오고 있는 뭐 가상현실, 뭐 로보틱스, 뭐 CNC 이런 것들을 다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은 원론이고 자세한 거는 여기에 보면은 좀 부록의 이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IoT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요게 사실은 김관도님의 질문이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디테일한 거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스마트 제조 표준 지도를 활용하여 스마트 매니팩처링 에코시스템을 체적으로 조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말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쫙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중에 이건 제너럴한 경우인 거지 않습니까? 내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그냥 다 얘기한 거니까.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회사, 예를 부품회사가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부품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데서는. 뭐, 부품회사에서 뭐, CAD나 이런 거지, 뭐, 그걸, 다른 라이프 사이클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수 님이 2020년 가장 주목할 트랜스 제조 생태계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가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데, 뭐,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최신 트렌드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기가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기 중에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옛날에 갑자기 뭐 종이를 쓰고 뭐 이렇게 딱 했었는데 IT가 들어오면서 공장에서도 엑셀도 들어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게 똑같은 게 디지털이라는 기술, 엑셀이나 뭐 이런 워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 IoT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거를 우리 회사가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제조업이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회사들은 AI를 하겠다. 메인테넌스에 AI를 한번 써보겠다. 어떤 회사는 그거 아직 우리는 필요가 없어. 이런 데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중님이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탠더드 맵에서 SMT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효율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해주기 보캐버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하는 거 보면은 아까 지식이랑도 나왔는데 보캐버러리가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디지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비슷한데 다르게 설명하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용어, 단어 이거가 중요한 상이에요. 여기 한글님께서 얘기했는데 단어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질문이 상당히 질문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제가 다 질문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지고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